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024년 올해는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입니다. 미래 광주를 위해 설계했던 역점 사업과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차근차근 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2024년 광주시의 역점 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광주광역시장으로서 두 번째로 맞는 새해입니다. 근데 요새 뭐 전 세계적으로 화두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들이 좀 많으신데요. 올해 시정을 어떤 걸 가장 염두에 두고 이끌어 나가실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제가 신년 2024년 신년을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사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기 좋은 광주, 즐기기 좋은 광주,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산업은 키우고 지역 기업은 지키고 또 유치 기업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부터 있을 우리 광주시의 업무보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많은 경제와 관련된 행보를 해왔는데요. 결국은 기업과 가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광주를 위해서 또 광주 시민을 행복을 위해서 기업과 가게를 살리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습니다. 네. 기업과 가게,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라고 이제 올 한 해 역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민분들 많이 좀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가 이제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다 보니까 세수가 좀 감소를 했다는 사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광주시는 올해 그럼 좀 살림살림이 좀 빡빡해지지 않나, 뭐 좀 복지나 이런 것도 좀 빠지는 게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가뭄 걱정, 기업 위기 걱정, 그리고 재정 걱정이 컸습니다. 여전히 지금 재정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도 많이 줄었고요. 특히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지방세가 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약 4천억 이상 줄어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 올 초에 약 3,800억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정말 필요한 돈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거나 통합시킨 일도 역시 했습니다. 그런 일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선 급하지 않는 건 뒤로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빚도 내고 또 불필요한 사업 없애고 또 급하지 않으면 조금 미뤄서 이렇게 이 재정 가뭄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새해 어떤 곳을 좀 둘러보셨는지가 좀 많이 관심이었습니다. 봤더니 새해 첫 정책 현장 소통 행사로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이 이제 광주의 미래 먹거리다.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광주가 이제 AI 실증 도시로 좀 거듭나야 될 시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광주는 AI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을 양수레바퀴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아차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54만 1,000대를 생산했습니다. 작년에.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많은 생산을 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들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요. 또 AI 데이터 센터 현장을 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국가가 만든 데이터 센터인데 작년 12월 중순에 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을 열었습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가 완성돼서 문을 열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실증동이라 하는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모이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증하는 실증동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실증동도 만들고 인프라 구축은 올해 대충 다 완성됩니다. 이제 남는 것은 2단계로 그곳에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된 기업과 생태계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기업이 오게 만들고 돈을 버는 이런 일을
AI 데이터 센터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 5천억 정도의 사업인데 지금 정부 과기부의 예타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예타 신청을 할 것이고 예타가 끝나면 2단계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AI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전 세계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기업, 전 세계 기업들이 광주를 주목하고 광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광주의 기업 생태계를 잘 구축해서 기업이 몰려들게 되고 기업이 이곳에 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이 목표입니다. 네. 자, 뭐 AI 뭐 이거 뭐 AI 실증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사업에 이제 주력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광주시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 세계에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에 광주시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가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그동안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 전시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지자체들도 열심히 나가서 세일즈의 일환으로 이제 참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아쉽게도 이제 이번에는 직접 가시지 못하셨지만 또 온라인으로 참여는 하셨습니다. 이번 CES 2024년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번 1월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 작년에는 제가 직접 갔고요. 올해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못 간 대신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둘러보고 참여했습니다. 광주시가 2년 연속 지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기업을 8개 기업이 갔습니다만 올해는 13개 기업이 갔습니다. 작년에는 CES 혁신상을 하나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CES 혁신상을 무려 6개나 받았습니다. 음.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CES에서는 주제가 AI의 활용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AI의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생활에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활용이 주제였습니다. 사실상. 그런 점에서 광주가 AI를 선점한 것은 참 잘한 일이고 이 AI를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CES에 광주가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CES에 가서 많은 광주관에 5,500명가량이 광주관을 방문했고 우리 지역기업 13개사가 4천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S 혁신상 6개도 받게 됐고요. 그런 점에서 세계 속의 광주는 AI의 도시다. AI 중심 거점 도시다라는 것이 하나 둘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계기는 순전히 AI 국가 AI 데이터 센터의 존재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유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모여들고 또 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또 세계에서도 이름을 알려나가는 선순환의 구조가 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지난 한 해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복합 쇼핑몰 건립 추진 상황일 텐데요. 시장님 뭐 취임하시자마자부터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또 실제 협약도 있었고 기업들과의 접촉 또 실제 이제 협약에서 이제 실제 사업 단위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상황들 어떤 상황들이니 또 이제 앞으로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광주 세 군데에서 지금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 확장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어등산 개발 관련해서는 이미 협약 이행 보증금 116억을 신세계에서 납부를 올 초에 했고요. 토지 계약금 86억도 납부를 했습니다. 이제 현지 법인을 90일 안에 3월 안에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등산 개발은 착착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전남방직, 일심방직의 더 현대 복합 쇼핑몰도 하나 둘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기여분을 확정지어서 사실상 중요한 언덕을 넘었습니다. 이제 이번 6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고시를 하게 될 거고 6월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건물에 대한 설계 그리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남방직, 일심방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천동의 신세계백화점을 확장하는 문제와 광천터미널을 개발하는 문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신세계백화점의 대표 그리고 금호 고속의 상무님과 함께 제가 함께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여러 가지 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미래의 광주를 그려보는 대화하고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등산 개발과 전남방직, 일심방직 개발, 광천동 신세계 백화점 개발이 모두 순조롭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장님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 첫 해외 출장 가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일본 직접 가셨을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해서 이 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또 활용할 건지 이런 복합 문화시설로 개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뭔가 좀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전방 부지 또 터미널 개발도 다 엮여 있습니다만 뭐 도쿄 또 요코하마를 가셨습니다. 뭐 롯본기 힐스라든지 뭐 이런 랜드마크도 여러 군데 들르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서 좀 어떤 거 느끼고 좀 배우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결국 이제 도심이 공동화가 되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주거와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이 하나더라. 그러니까 생활하는 것과 직장이 일체화되어 있더란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LPW라고 네이밍을 붙여봤습니다. 리빙, 그리고 플레이잉, 워킹 이렇게 한 공간에 놀고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일체화가 돼 있더란 것을 일본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연결이었습니다. 일하는 것과 사는 것과 노는 것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이제는 사는 것과 일하는 것과 즐기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공간 속에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고 사람과 건물이 또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선택하고 있는 것이 건물은 높여서 건폐율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그 바닥은 녹지로 만들고 지하를 개발해서 지하 공간을 많은 어떤 생활 공간으로 만드는 이런 형태를 록봉기라든가 또 제가 봤던 아자부다이 힐스라든가 이런 건물에서 보여줬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광주시의 도심을 어떻게 시민의 행복 찾기에 어울리는 맞는 방향으로 개발해 볼 건가 이런 걸 좀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에 다녀오신 영감들이 또 이 개발하고 있는 이런 그 민간 업체들과 함께 어떤 시너지로 또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현안 중에 또 하나 궁금한 것들 많으실 텐데요. 광주 지역 최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분양 방식을 놓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과 좀 달라지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는데 당초 이제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을 하기로 했다가 입장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개발사 측에서 선분양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상황이 있었고 오늘 이제 시장님께서 후분양 전환 협약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환수한다라는 원칙하에 선분양 전환을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뭐 선분양으로 최초에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제 선분양을 요청하는 상황들이 계속 왔다 갔다 이어지고 있는데 배경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건지도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정말 시작할 때부터 말썽 많고 문제투성이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2021년 11월 9일 협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개발업자하고 우리 광주시가 공동 협약을 맺을 때
후분양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협상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은 금융이 매우 어려워지고 그래서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하고 싶다는 것이 개발 사업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후분양이 좋은데 만약 금융 비용 등등으로 인해서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으로 하고자 한다면 21년 11월 9일 날 후분양으로 하면서 어 시에서 사업자에게 줬던 그 뭐 일부에선 특혜라고 하는데 그 특혜 약 402 세대가 가구 수가 늘어난 것, 그다음에 약 250억 정도의 기여금을 면제해 주는 것, 그리고 금융 비용이 늘어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원 100% 시에다가 기부를 해라. 그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그것이 전제 조건이라면 선분양 협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선분양 원칙에서 후분양으로 바뀌는 협상 과정에 주어졌던 소위 일부에서 얘기한 특혜, 이걸 100% 환수하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선분양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다가 후분양으로 넘어가면서 광주시가 일부 허락을 해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면 그때 선분양 전환을 협의할 수 있다. 이제 요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광주시의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죠. 이게 뭐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인데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연말에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만남에서 시장님께서 이 민간 군공항 무한 통합 이전 노력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무한 군수와 무한 군민들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지, 이거 시간만 또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결국 지금 김영록 지사님과 저는 의견이 똑같습니다. 일치를 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무안공항을 통합공항으로 만들고 무안공항에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다 옮겨서 정말 활성화시키자. 무안공항도 활성화시키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윈윈하자. 이런 합의를 봤습니다. 이제는 무안군민과 무안군수께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2조 7천억을 들여서 광주에서 목포까지 KTX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돼야 할 KTX가 무안공항을 거쳐서 갑니다. 무안과 무안공항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더 들이는 공사 방식을 택한 겁니다. 무려 2조 7천억의 KTX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안공항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우리 정부나 또 광주 전남의 의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왜 도대체 무안공항을 활성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부나 광주시 전남도가 생각이 깊었다는 것을 무안 군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김해공항을 통해서 일본 출장을 지난주에 갔었는데 김해공항은 하루에 2만 명, 그중에 12,000명은 해외 여행객이고 8,000명은 국내 여행객입니다. 하루에 2만 명이 나가고 2만 명이 들어오는 이런 4만 명이 움직이는 그런 공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안공항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광주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와 무안, 광주와 전남은 윈윈해야 됩니다. 윈윈하자는 제안을 무안 군민과 무안 군수께서 계속 거부하면 저희들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뭐 결국에 이제 무안군 또 무안군민들에 대한 설득, 또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또 유의미한 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될 또 다른 수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주 대구 간 달빛철도 건설인데요. 이게 뭐 헌정 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의 뭐 동의를 얻어서 이게 발의가 된 사업인데, 갑자기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갑자기 예비 타당성 평가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서 정부 여당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시장님께서 서울에서 이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고,
오늘까지도 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좀 유의미한 변화가 당장 좀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네, 어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원내대표를 만나서 정말 단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만약 이 법을 총선 전에 사실상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윤재옥 대표님께서 대표 발의를 했고 261명이 동의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않을 수 있냐.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윤재옥 대표도 기재부를 설득하겠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재부를 만났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를 설득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법사위, 24일 날 있을 법사위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하겠다. 그리고 빠르면 25일 날 전체 본회의에서, 그리고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2월 1일 날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오늘 그런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 또 대구 경북의 수건 사업인 달빛철도는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거다. 또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새해 첫 달부터 뭐 기분 좋은 소식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거 뭐 지역의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 광주 전남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저출산과 지역 소멸 위기가 이제 이미 국가적 과제가 됐고 광주 역시 인구 140만 선이 2, 3년 내에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 좀 청년들이 돈을 벌고 또 뭐 일을 하고 또 즐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좋겠는데 어떤 정책들을 또 광주시에서는 추진해 나가실 예정이신지요? 네, 광주시에 약 한 7,500명이 2022년에 광주를 빠져나갔는데 그중에 청년들이 한 50%가 광주를 떠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좋은 일자리, 두 번째로는 살 수 있는 집, 세 번째로는 즐길 수 있는 문화, 세 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일자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을 키우고 지역 기업을 지키고 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경제 정책을 통해서도 됩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걸 좀 해보려고 열심히 창업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도 준비하고 있고 공간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어 보겠다. 그걸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두 번째, 주택은 평생주택을 통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평생 30년 평생주택을 제공해 보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 쇼핑몰을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머무른 곳, 이곳에 즐기는 곳, 그런 광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머무르고 또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 좀 전에 질문과도 좀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난해부터 좀 눈에 띄는 정책 중에 뭐 통합돌봄 정책 뭐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24시간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부담이 좀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런 것도 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혹은 좀 확장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에 저희들의 통합돌봄,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말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102억을 들여서 5개 구청과 광주시가 힘을 모아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중국 광저우에서 국제혁신상도 받게 되는 기쁨도 누렸고요. 올해도 그대로 합니다. 올해는 더욱더 확장시켜서 고독사 없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독사가 여전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고독사 없는 광주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작년에 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기독병원을 한 군데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호응이 좋아서 어린이를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에서 너무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들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한 군데 또는 두 군데로 더 확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소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까지 욕심내서 어린이 심야병원을 확장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돌봄이라든가 어린이 병원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올해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우리 시민분들께 올 한 해 어떻게 해보겠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민 여러분, 오늘 저녁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설 작업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내 집 앞 쓸기에 함께 나서 주시고 안전한 광주, 안전한 시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 단초가 된 영부인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변에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중궁궐 권력 다툼, 암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채널A가 또 단독 보도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뒤통수 맞았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근데 그런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게 참 의아한데요. 네. 누구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게 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의 구조라는 게 네. 사람에 충성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그걸 요구했었던 사람인 거죠. 앞뒤가 네. 참 다른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때로는 넘보기도 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건 모두가 예상했던 바였는데 네. 본인만 어떻게 모를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보도 보고 그냥 순간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게 대통령한테 이렇게 뒤통수 맞고 다니시냐라는 네.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한 있을까요? 분밖에는 안 계시죠. 대통령하고 가장 가깝게 이제 지내시는 분이 여사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그 전언을 전한 사람은 특히나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말들은 네. 워딩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정도의 단어를 쓸 만한 사람은 글쎄 아무리 선배급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함부로 그런 말은 안 쓸 것 같아서 결국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 또 그 세력들까지도 네. 이렇게 계속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는 역시 김건희 여사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는가라는 심경도 토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웬만하면 이제 물러나라고 하면은 물러날 줄 알았던 걸로 생각을 했던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는 네. 아주 막역하고 때로는 동료, 때로는 동생, 아들 이런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본인의 의중을 그런 정도까지 전달하면 이 친구가 알아서 자기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의 멱살을 쥔 셈입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뜻을 거부한 것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될 단어를 썼거든요. 뭐냐면 사퇴 요구를 받은 게 맞다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원장에게 당의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건 명백한 당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네. 명백하게 위법입니다. 그 사실을 법조인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이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이 아킬레스건은 네. 이 당무 개입 네. 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아침에 했던 네. 사퇴 요구를 받았던 게 맞았다는 뉘앙스의 그 말은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끝장을 한번 보겠다라는 선언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멱살을 잡을 수가 있나요? 그때 여권에서? 잡을 수 없죠. 잡아서도 안 되고. 네. 그러나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확인해주는 발언을 했다는 네. 것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 뭐 이거밖에 저는 해석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든지 그냥 이도 저도 아닌 답변만 하고 들어갈 법도 한데 명백하게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걸 확인해 준 셈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대통령이 좀 불리한 상황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그렇다? 당무 개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여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네. 그 자리에는 윤재옥 그리고 한동훈, 그다음에 이관섭 이 세 사람만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확인을 해준 이상 이것은 뭐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무조건 사퇴는 아니었다. 사퇴 앞에 지금 무조건 세 글자를 붙였는데 오늘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네. 일종의 뭐 출구 전략 같기도 하고 더 싸우지 말고 봉합하자 뭐 이런 발언인 것 같은데. 아마 대통령실은 봉합도 봉합이지만 네. 이 당무 개입권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가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라는 존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말을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대응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사퇴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의지를 꺾지 네.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에 불과한 게 돼버릴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띄워줘서 총선판을 확 바꿔보려는 뭐 일종의 약속 대련 아니냐 그리고 그런 비슷한 취지의 글도 페이스북에 적으셨던데 네네. 한동훈 표 정치 공작이 아니길 바란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 네. 약속 대련일 수 있을까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약속 대련 네. 아니냐. 왜냐하면 너무 느닷없었고 네. 그래서 이거 혹시 약속 대련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대련이 성립이 되려면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한 몸이 되어야지 네. 성립이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과의 약속 대련을 통해서 이거를 끊어내고 오롯이 국민의힘의 힘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이래야 약속 대련이 맞는 건데 지금 현재 당 내에서 굉장한 갈등이 지금 생겨버렸거든요. 이철규, 윤재옥의 이 발언과 또 한동훈의 발언이 완전히 지금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상당한 갈등이 맞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하신 감으로 보기에 약속 대련이 아니라 실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저는 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네.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 재의결에 대해서 네. 수용이 된다. 그러니까 특검법이 이제 가동이 된다. 수용이 되게 되면 그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가 되겠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임덕이 시작이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단순한 사과 표명으로 끝나지지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네. 구속 기로에까지 서게 될 겁니다. 이제 반면에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거부권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은 무엇을 하든 바지 사장에 불과하게 될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공천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위원장으로서는 어떠한 힘도 낼 수가 없는 그야말로 바지 사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는 게임 아닌가. 여론의 국면은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둘러싼 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세력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물러서려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은 네. 거부되는 것으로 종료가 될 거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허울뿐인 위원장이 될 것이고요. 바지 사장이 될 바에는 그만두고 나가지 않을까요? 한동훈 위원장 그럴 수도 캐릭터로 있겠죠. 보면은. 근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랑 한동훈 위원장 거치랑 이렇게 바로 연계를 짓는 거는 조금 많이 나가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안 그런가요, 그거는? 아니요. 결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이고 지금 모든 국민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김건희 명품백과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당이 처리할 것인지를 네.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든 국민의힘이든 윤석열 대통령이시든 이든 저든 결론 내리지 않고서는 이 국면을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윤 대통령 복심이라는 이용 의원이 국민의힘 단체 메신저 방에 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 신뢰, 철회했다 뭐 이런 기사를 공유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가령 뭐 나경원 전 대표나 뭐 김기현 대표 이렇게 쫓아낼 때 보면은 쫓아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툭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막 이렇게 호응을 하고 으쌰으쌰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서 판이 저 한동훈 위원장한테 넘어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거는 동의를 잘 못하시겠네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이 판을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어느 쪽에 서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것인가. 네. 그러나 제가 국회 안에서 느끼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그 검찰의 캐비닛이라는 거. 그 두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여전히 그 권한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그런 거에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냥 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은 속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는 그렇게 그쪽으로 손을 들기는 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관망하는 자체가 대통령 눈치 공천 앞두고 세게 그렇죠. 보고 있다 그런 거라는 말씀인 네네. 거네요. 이거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수수 논란 관련해서 사과하면 민주당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예. 대통령 부인이 총선 관련한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 뭐 누구한테 보낸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 부인께서 네. 내조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역대 어떤 영부인보다도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디올백, 명품백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심각하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총선과 관련돼서 여사의 발언, 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께서 김건희 여사께서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위치에 있다면 뭐 본인도 사람이니까 또 정치에 관심도 있으시면 뭐 술자리든 밥자리든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 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을 더욱 삼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어느 누구도 김건희 여사를 보고 투표를 한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보고 대통령으로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조차도 여사가 좀 뒤로 빠져야 한다. 대통령은 윤석열이지 김건희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실세, 이 비선 실세인 김건희 여사 쪽에 계속 줄을 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할 필요 없다. 이것은 몰카 공작이다. 그 말에 오히려 더 이렇게 살을 붙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핵심 친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얘기가 나오니까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비유를 했는데 교통사고 당했으면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사과하고 뭐 그래야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뭐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게 사과할 일이냐,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진실이 뭔지 다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저희가 모르는 진실이 뭐가 더 있습니까? 그 영상 속에 나왔던 그 장면 말고 그러면 보여주실 진실이 더 있으면 더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든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도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묵혀두고 있는 숨겨두고 있는 진실이 뭔가 오히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교통사고 비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그럼 백이 와서 부딪혔다는 건가, 뭐 그런 느낌이. 근데 이용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과하는 순간 뭐 민주당이 더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이거 내가 사과하면 총선에 불리하다, 인식이 좀 완전히 같은 거 같은데, 그리고 그 공공연히 표현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그런 발언들을 보면 국민의 인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대통령이셔요. 네. 오히려 대통령과 국민들을 더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참모들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윤 대통령께서는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그저 나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내치실 수 있어야 앞으로 정권 운영이 가능해지실 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뭐 임종석, 기동민, 윤건영, 송갑석 의원 등 뭐 전대협 출신 86 인사들 콕 집어서 총선에 나오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목소리도 친명 쪽에서 나오는 것 같고, 특히 노영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 두 분 나오면은 선거 구도가 전 정권 대 현 정권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안 좋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근데 거기에 대한 상징성이 큰 사람이어서 제 말씀을 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자꾸 부족한 것들만 보여주려고 하는 이상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큰 강점은 진정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 앞에 늘 진실했고, 그랬기 때문에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이십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명분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는 분은 굉장히 실행력이 좋고 어떤 빠른 행동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또 젊은 감각, 이것이 굉장히 강점인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는 이 현실적 감각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 두 상징성을 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그 진정성이 없냐고 공격하고 왜 이 사람은 그 능력이 없냐고 공격하고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제살 깎아먹게 하고 있는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두 세력 간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면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를 향한 그 경쟁과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는 하나도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 예. 아니 이렇게 많이 시너지가 나는 길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깎아먹고 있는 거는 이제 왜냐하면 경주마처럼 자기 앞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제가 대표님 옆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듣습니다. 이쪽의 의견도 듣고 저쪽의 의견도 듣고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도 들으시면서 그 의견들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아닐 거야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그게 너무 느려 하고 미덥지 않아 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뭐 이렇게 물어봐서 죄송한데 오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오해고 한두 사람이 오해를 하면 뭐 오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좀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오해를 하면은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어떤 오해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일종의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오해가. 그거는 결국은 대표님께서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 사당화 논란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그 사당화의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들은 빨리 그 제거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늘 잔인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번 총선 목표 마무리 말씀 좀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일당입니다. 그리고 단 한 석이라도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목표이고요. 네. 그러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판세는 박빙의 열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내부에서 그 과도한 경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비효율적이다. 박빙 열세는 너무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닌가요? 저는 줄곧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네. 그 표심이 완전히 다 민주당으로 흡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겉돌고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제3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쪽으로 쏠려버릴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가장 큰 피해는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이분들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려면 단순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것으로만은 승산이 없다. 우리의 대안을 분명히 만들어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